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여러분들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는 선거권의 현장 정치 4월 25일 순서 1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총선 패배 이후에 상당히 국민의힘이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오늘도 여의도 연구원 주최를 해서 총선에서 왜 졌는지 뭐 이런 토론회도 있었고, 어제 용산 대통령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낙선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몇 가지 쓴소리가 나왔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활기를 되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뭐 당분간 선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국이 여의도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좀 활기를 띠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고 마치 민심을 몽땅 가져간 듯이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듯이 하는 뭐 이재명, 조국의 운명도 경청이 됩니다. 범 여건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해야지 법대로 검찰과 법원에서도 법대로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는 당분간 없어도 제 모습을 집권 여당 또 용산 대통령실 마찬가지고 또 내각도 곧 개편될 텐데 제 모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여건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전국이 상당히 혼란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탄핵 전국, 개헌 전국, 특검 전국은 당장 예정이 돼 있고 예상이 되고, 자,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는 그런 시기다, 차려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일부에서는 이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면은 조간신문이기 때문에 인터넷판, 속보가 계속 올라오는 인터넷판 중심으로 지면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자, 2부에서는 이슈 집중 해부, 오늘 벌어진 일들,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을 해 볼 텐데, 오늘 먼저 제가 시청 포인트를 한 3가지를 짚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시청 포인트는 첫 번째는 덕이양양하던 이재명 덕이양양하던 이재명 쭈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재명이 최근에 한 2가지 정도 사안에서 총선 후에 쭉 앞으로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 하나는 이재명이 영수회담이라고 이름 붙이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무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으로부터 일종의 경고를 세게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세게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를 받고 나서 정면으로 반박을 안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는. 다른 쪽에서 이재명을 공격을 하면 이재명이 일일이 반박을 하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한마디 하니까 반박을 안 합니다. 오늘 사흘째.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제가 권해드리는 시청 포인트 1번입니다. 자, 시청 포인트 1번, 이것은 지금 썸네일에서도 소개해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독회담이 있었는데, 이재명 쪽에 단독회담을 제안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제안을 해서 원래 이번 주에 열기로 했는데 이번 주 다 넘어갔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는데, 금요일 공휴일 빼면은. 그런데 내일은 이재명 재판 가야 됩니다. 선거법 재판. 지난 화요일에는 대장동 재판 가느라고 뭐 아무것도 진전을 못 시켰죠. 그런데 지금 내일 또 선거법 재판을 가야 되는데, 양쪽에 합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 조율해서.
합의한 것이 없을 뿐더러 이재명 쪽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항복 문서를 받겠다는 이런 그 태세를 보임으로 해서 지금 용산에서 발끈했습니다.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이 아마 무산될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말씀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청 포인트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또 이 사퇴하겠다. 비대위원장, 그 총괄 선대위원장직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용산에 이야기를 했다. 그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 취재에 의하면은 그렇게 배수진을 친 것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선거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51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2,000명, 너무 정원 2,000명을 너무 고집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잘 안 되니까는 그럼 내가 차라리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결국은 수습이 됐다. 자, 이런 보도도 오늘 있었는데 한동훈 과연 정치는 계속 할 겁니다. 정치한다고 본인은 했으니까.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이 정치 전면에 나설 것인가. 자, 그 부분 세 가지 시청 포인트. 일단 이재명 쭉을 해줬다. 그 다음에 단독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한동훈 제가 전망하기로 또 기대 섞인 전망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왜 기대를 하느냐 하면은 적임자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조기 등판한다. 전당대 6월 말 7월 초 전당대에 조기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부분을 유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지면 심층 분석에서는 나경원 당 대표 결심해 본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오늘 그 종일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영수회담 먹구름끼였다. 그리고 한동훈 총선 때 비대위원을 했던 사람들 만나서 내공 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지면 심층 분석에서 전해드리고 2부에서는 이재명의 경고한 이원석 구속영장 칼도 빼들까? 경고만 할까? 경고하고 그칠까? 경고했는데 말 안 들으면 행동을 해야죠. 자, 그 부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단독 회동 판 깨지나 사실상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죠. 그 조선일보 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굳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정치하는 대통령 뭘 의미하는 건지 과연 실천이 될지 그러면은 전국이 국정 운영이 어떻게 바뀔지도 짚어보고 오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지면 심층 분석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 지면 심층 분석인데 먼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자, 나경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당대표 결심해 본 적 없어. 당 어떻게 되느냐만 고민. 제목을 보시면은 사실상 같은 말 아닌가요? 저거 당대표 결심해 본 적 없다. 당 어떻게 되느냐만 고민한다. 정치인들 멘트는 참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말로도 해석이 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5선 거주에 오른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25일 오늘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 당대표를 내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약간의 속내가 나옵니다. 나경원 당선인
일단 책임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당원으로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꼭 당 대표를 결심해 본 적 없고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다고 부연했지만, 자, 진행자가 이것을 그냥 놓치지 않죠. 아니 그러면은 당내에서 역할이 주어지면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당내에서 역할은 당 대표밖에 없죠. 지금 5선인데 뭐 원내대표도 다 거쳤고 상임위원장도 다 거쳤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당내 역할이 주어지면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묻는 말에 대해서 나경원 당선인의 대답은 이겁니다. 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본다. 의회, 국회. 보통 이 정치인들 당직이 있고 국회직이 있죠. 당직은 이 뭐 상임위 간사, 뭐 상임위원장, 그거는 국회직이고, 그 당직은 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겁니다. 국회직은 이 상임위원장, 뭐 국회 부의장, 의장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은 당직을 물었는데 국회직을 이야기합니다.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본다. 자, 그래서 진행자가 국회의장 생각도 하는 건가 라고 대묻자 나경원 당선인은 민주당이 하나라도 양보하겠나 라며 지금 기세가 저렇게 등등한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상임위원장도 독식하겠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 이렇게 고집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러면은 국회직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하고 뭐 조정석하고 육선이 된 추미애 조정석이 서로 하겠다고 다투고 정성호 친명자장인 정성호도 5선인데 국회의장 하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전부 다 다수당이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인 나경원 당선인에게는 국회의장 자리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 관례에 따라서 부의장은 2명인데 여당목 부의장, 야당목 부의장이 있죠. 근데 여당목 부의장은 만약에 하면은 뭐 5선도 좀 보통 한 4선 정도가 하는데 어쨌든 5선이라도 부의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나경원 당선인이 민주당이 하나라도 양보하겠나? 이건 지금 민주당이 싹쓸이 하겠다는 거죠. 국회직 완전히 싹쓸이 하겠다. 17개 상임위원장. 그러면 국회 부의장도 마찬가지로 2개 다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 완전히 자기들 판을 만들겠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회 부의장 가기도 그렇고 이 국회의장은 이 민주당 몫이 2년 할 거니까 그거 안 되고, 이 상임위원장은 이미 한 차례 했죠. 그 외교 통일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직은 갈 수 없는 거고 이제 당직인데, 당직도 원내대표를 했으니까는 당 대표 출마 이 부분이 남는데, 자 오늘 갑자기 나왔던 이야기가 나이 연대입니다. 나이 연대. 나이, 우리가 뭐 연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이 연대가 뭐냐면은, 오늘 여의도 정가 어제부터 이렇게 나왔던 건데, 나경원, 이철규는 친윤 중에서도 찐윤, 진짜 친윤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비윤에 속하는, 지금 나경원 당선인은 비윤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원래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분도 있고, 나경원 당선인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전부터, 대통령 되기 정치하기 전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서로 서울법대 다 출신이죠. 그때 아는 사이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데, 그때 기억하시다시피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그때 윤심을 등에 업고 초선 의원들이 막 연판장을 돌리고 해서 출마를 저지를 시켰죠. 자, 그래서 비윤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쨌든 이 비윤인 이 나경원이 대표, 그리고 친윤 중에서도 찐윤인 이철규가 원내대표. 그래서 투톱을 이룬다. 그래서 나이연대, 나경원 이철규 나이연대가 나오는데, 그 전에 김장연대라고 있었죠. 김기현 대표시키기 위해서 친윤, 역시 찐윤인 장제원 의원이 도왔다. 그래서 김장연대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나이연대가 되는데, 자, 나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증가해서 나이 연대가 나오는 데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CBS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나경원, 이철규, 연대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이 연대? 뜬금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대라는 표현이 예전에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연대에 비추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김기현 전 대표가 워낙 지지율이 없었다. 한 3% 나와서 시작을 해서 이제 친윤 쪽에서 지원을 해서 당대표가 됐죠. 즉 후보들 사실상 교통정리하고 그때야 힘을 합쳐서 한 분으로 당대표를 추대한다는 의미였을 거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아니 내가 왜 이철규의 도움을 받아야 돼? 당대표가 되는데 나 혼자서도 충분한데 본인의 역량이 있는데 김기현은 지지율 한 3%에서 시작을 해서 다 저 친윤 쪽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나는 그 전에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과 경선할 때 당심에서는 이겼죠. 그 정도 되고 지금도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 지지율, 당권 지지율 보면 한동훈이 압도적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빼면은 나경원이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지금 또 더구나 친윤 쪽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죠. 총선 후에. 왜 그쪽 세력의 도움을 받지? 하면서 그냥 웃고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 연대 이것은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물론 나중에 나경원 대표와 지금 그 원내대표는 그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친윤의 대표로 나와서 다른 주자들과 경선을 하더라도 워낙 친윤이 많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죠. 이번에 22대 당선인이 뽑는데 아무래도 유력하죠. 그래서 나경원이 만약에 대표가 되면은 나경원, 이철규 투톱 가능성은 있지만 연대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잠시 후에 다시 제가 시청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이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겨냥, 의제 제안, 첫 영수회담 시작 전부터 먹구름. 자, 이 부분도 제가 시청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이슈 집중해부 시간에 전해드리고 일단 개괄적인 내용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첫 영수회담 테이블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주제들을 올리겠다고 압박하면서 만남 전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무슨 회담을 하는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회담을 하는데 회담 어제로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들,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걸 하겠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보면은 이 백기토양하고 한국 문서 쓰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안에서 노는 이야기.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게 회담입니까? 협박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하겠다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한국 문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라. 이 특검법은 민주당 안에서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자, 수사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이것을 산청하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아들여라. 현금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한국 문서를 쓰라는 것이고, 특히 이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라. 거부권 행사한 것도 사과하라. 자, 사과 대상은 국민이죠. 당연히 국민이죠. 만약에 그거 한다면은. 그런데 그 자리가 이재명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앞에서 대국민 사과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이게 회담을 하겠다는 자세인가요? 자, 이것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차피 회담을 해도 해서 아무 성과 없죠. 이렇게 하면은. 성과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윤석열 여전히 불통이다. 총선에서 뭐 민의가 확인됐는데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몰아붙이겠죠. 만약에 회담이 결렬되면 결렬되는 대로, 이거 그냥 말로만 회담하자고 했지 진정성이 없어. 여전히 불통이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막 내던지는 겁니다. 내던지면서 지지층을 환호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것도 많고 재발 방지할 것도 많다. 여론전을 막 펼치는 거죠. 이게 과연 회담을 하기 위한 자세인가? 자,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 기사 내용입니다. 아시아투데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을 하면서 국민 3명 중 2명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 명령에 따르길 바란다. 자, 국민 3명 중 2명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 찬성할 수가 있죠. 지금 정확한 내용이 없이 그냥 우리 정말 생떼 같은 목숨을 잃은 최수근 상병 왜 사망을 했는지 그것을 정말 밝혀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사망 원인을 밝혀자는 게 아니고 사망하고 나서 대통령실이 사건 축사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을 따지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정조사를 하다가 만약에 특검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정도 다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생떼 같은 장병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3분의 2 국민이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국민 명령,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망 경위 그것을 완전히 그거는 정말 지금이라도 그걸 몇 번이라도 그 원인을 규명을 해야죠. 그런데 사망 원인을 하자는 게 아니고 초점은 사망 후에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한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거 탄핵갑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자는 겁니다. 추미애 경기 한남갑 당선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영수회담, 자기들은 영수회담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면은 이채 양명주 선거 때 많이 들어보셨죠? 선거 전략으로 들고 나왔던 겁니다. 이채 양명주는 반드시 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 이채 양명주, 이태원 참사, 이는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대통령과 지금 회담을 한다면서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일, 그것도 얼토당토하는 괴담 같은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이 함정 몰카로 찍은 뭐 이런 거 조사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미 다 끝난 것도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이런 것은 지금 아직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자, 근데 이것을 그 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정초보 기자 오래 하면서 국회도 출입하고 청와대도 출입을 하면서 영수회담,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인 것을 많이 취재를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회담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 공세. 그러니까는 이 의제를 올리는 것이 전부 다 자기들 지지층을 의식을 해서 이것저것 해서 완전히 망신 주기 아니면은 항복 문서 받기 이런 식의 회담 의제를 하기 때문에 아시아투데이에서 첫 영수회담 시작 전부터 먹구름
자, 아시아투데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입니다. 총선 비대위원들 만난 한동훈 내공 쌓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함께 호흡을 맞췄던 비대위원들과 지난주 초 조촐하게 만났다. 한 참석자는 아시아투데이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건강이 염려가 돼서 조촐하게 만나서 안부를 여쭙는 그런 자리였다. 당직자들도 없었고 비대위원 중에서도 몇 명만 참석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책임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후 사실상 잔택에서 집거하고 있죠. 그런데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 모임이 16일 저녁에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워낙 술을 안 마시죠. 그런데 계속 식사하는 도중에 기침을 상당히 많이 하고 굉장히 피곤해 하더라. 자, 그런 참석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먼저 일찍 귀가를 하라고 하고 남아있는 비대위원 몇 사람이 2차로 술을 한잔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저녁을 먹으면서 검사 시절에 자천됐던 때, 그거는 추미애에게 4번 자천당했죠. 그러면서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그리고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 자, 이 16일이라고 했죠. 이 16일에 상당히 좀 미묘합니다. 16일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한 날입니다. 4시간 동안 만찬을 했는데 16일 날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한동훈에 대해서 악담, 독설을 막 퍼부었죠. 계속 며칠 동안 총선 끝나고 문재인의 사냥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국민의힘 앞에 얼씬거리지도 말라. 셀카 찍으면서 대권놀이나 했다. 그렇게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16일 날 만나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죠. 공교롭게도 그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 같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뭐 서로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걸 알지는 못했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6일 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홍준표가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것을 좀 자제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홍준표는 한동훈을 계속 직격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신자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쭉 한동훈을 비판을 하는 내용은 일종의 책임론, 총선 패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한동훈에게 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냥개 이야기도 하고 얼씬거리지 말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로 돼 있었으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 없다. 한동훈 책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책임론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배신자론을 이야기했죠. 배신자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자, 그러니 그때까지 침묵을 지켰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글 올린 건 그날이 처음입니다. 이 정치를 하면서도 보통 SNS 정치를 많이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100일밖에 안 됐지만은 SNS를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걸 과거에 특수통 검사들이 그런 좀 어떤 자기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막 밝히는 SNS를 통해서 막 하는 그런 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SNS에 첫 글을 올려서 배신자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배신을 한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거 기간 중에 유종섭 항상무 건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대월 파우치 문제나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배신이 아니고 용기를 낸 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치인이 배신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은 국민뿐이다. 국민 외에 만약 국민을 배신하면 그것은 정치인 자격 없고 절대 안 되지만은 국민 외에 누구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용어를 직접 거기다 갖다 붙여도, 만약에 붙이더라도 이것은 그것이 용기지, 그것은 배신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른 길로 바르게 잡자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과 다르면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도 또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시청 포인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집중 해보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덕이양양하던 이재명 지금 움찔하고 있다. 그리고 단독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단독 회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리고 한동훈 등판 문제. 지금 검찰청 술판이 지금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죠. 검찰청 술판이라는 것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월 4일 날 마지막 결심 공판, 그러니까 구형 15년을 받았는데 그것을 앞두고 법정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수원구치소에 있다가 수원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몇 번 갔죠. 여러 번 갔죠. 그런데 술판이 있었고, 술판이 검찰청 안에서 벌어졌고, 거기서 본인이 회유를 당했다. 검사와 이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으로부터 무슨 회유냐 하면은 이화영이 2번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김성태가 그 중에서 300만 달러는 이재명이 그때 북한을 방문하는, 경기도지사 때 북한을 방문하는 대가로 보냈고,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원래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그거를 김성태가 대신 냈다는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자, 이재명 당신 방북하기 위해서 300만 달러 김성태가 대신 내줬다. 대북 송금 사건이죠. 2번을 변호인이 입회한 데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번복을 했죠. 그 부인 백모 씨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또 박찬대가 가서 부인 백모 씨를 만나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민주당이 회유를 한 거죠. 그거 진술한 거 회유받아서, 검사로부터 회유받아서 진술을 했다고 번복하라. 실제로 번복을 했죠. 자, 그런데 본인이 검사로부터 회유를 받은 게 술자리에서였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술자리에서였다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서 전부 다 가짜로 지금 들통이 사실상 났죠. 그때 교도관들 38명, 개호한, 그러니까 출정 일지, 자기들은 5시 이후에 술판을 벌였다고 했는데 5시 이전에 전부 다 구치소로 돌아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장소도 처음에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했다가 검사실 안에 진술 녹화실이라고 했다가 휴게실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술판 이야기는 지금 가짜로 지금 들통이 난 상황이죠. 들통이 난 상황인데, 이재명은 이게 왜 이재명하고 관련됐냐면은, 만약에 2번 진술을 해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게 6월 7일 날 1심에서 그대로 법원이 인정을 하면은, 이하영 재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북 송금이 그때 구속영장을 쳤었죠. 저희 서울 중앙지검으로 보내서 그때 성남FC 그리고 대장동 이것까지 대북 송금까지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그때 국회에서는 가결이 됐는데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다른 사안들은 전부 다 기소를 했는데 대북 송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그래서 총선 전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고위청에서 선거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데 좀 그렇다 해서 선거 후로 일단 미뤘습니다. 선거 끝났죠. 그럼 구속영장 쳐야죠. 그런데 이재명이 크게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사이에 이재명이 이화영을 내세워서 그 진술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회유에 의해서 했다. 술판에 의해서, 술자리에서 회유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계속 검찰청에서 술판이 벌어졌다. 그리고 또 조국은 대검에 몰려가서 검찰청 해체하라. 기소청으로 바꾸자. 이러는데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응을 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제 직격탄을 날려버렸죠. 내용을 많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완전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총장이 제1야당 그리고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일단 이화영을 겨냥을 합니다. 1심 선고를 앞둔 중대한 부패 범죄자의 허위 주장이다. 술판. 그리고 공당에서 민주당을 그 다음에 겨냥을 합니다. 공당에서 이화영의 진술만 믿고 이에 걸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때 이화영 말 한마디에 따라서 30명이 막 몰려다녔죠. 수원지검 가서 지검장 나와라. 수원구치소 가서 구치소장 나와라. 대검 가서 수원지검 감찰하라.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재명 구악이죠. 자,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1야당 대표 서서리 펄었죠, 지금. 그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때 이재명이 이화영 말만 듣고 이화영이 술판 진술한 것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00% 사실로 보이면은, 이화영 말은 다 믿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앞서 이화영이 이재명의 대북송금 관여한 사실을 진술한 것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 자, 야당 대표를 향해서 검찰총장이 직격탄을 날렸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속영장을 치자. 이것이 일선 수사검사들의 성화인데 검찰 간부, 특히 이원석 총장이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법조계나 여의도 정가에도 바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재명도 알게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이 움찔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경고를 한 거죠. 경고를 했는데 경고 안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하겠죠. 행동은 영장 청구죠. 지금 비핵입니다. 지금 영장 청구하면은 체포동의안 표결 안 합니다. 바로 영장실질심사 바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6월 7일 이화영 1심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이화영 재판에서 나왔던 정황들, 안부수를 비롯해서 김성태를 비롯해서 정원들, 그리고 북한에서 돈 받았다는 그 영수증, 국정원 직원들의 정원, 이거 다 종합을 하면은 대북송금의 몸통격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북한에 보내려고 돈을 줬으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지금 유창훈이 했던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열리죠. 그럼 구속됩니다. 자, 그러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죠. 제가 썸네일에서 했지만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 본인은 어쨌든 모든 재판을 다음 대통령 선거가 나오기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되도록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다음 대통령 되면은 아니면 그때까지 시간 없으면은 탄핵 정국 조성하고 임기 단축,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 개정해서 자기 셀프 면제부로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구속돼 버리면은 다 수포가 돼 버리죠. 구속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뭐 옥중에서 뭐 지휘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 이재명이 쭉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이하영 말이 100% 사실이다.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검찰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때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 다 내놓으면은 술판 벌어졌다는 게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모든 기록 다 내놨죠. 다 내놓고 뭐 출정 일지, 그다음에 그 교도관 38명 전수조사, 그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그런 일 없었다.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다 그런 일 없었다. 다 내놨습니다. CCTV는 3개월 되면은 뭐 덮어져 버리니까는. 그건 민주당 당사도 마찬가지죠. 다 내놨는데도 계속 이것을 계속 시간 끌기 위해서 이어갔죠. 이어가는 순간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고가 나왔는데 그제, 어제, 오늘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전에는 국기문란, 100% 사실, 수원지검 감찰해. 이원석 총장 말 나오고 나서는 이재명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딴 말만 합니다. 그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막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최수건 상병 특검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뿐이 아니라 이 최고위원들도 그전에는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한마디씩 하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고 발언 넣으니 아무도 말을 못하고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또 그러면은 또 몰리는 것 같으니까 당의 중간 당직자를 내세워서 오늘 입장문을 하나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중간 당직자가 누구냐면은 김지호 저 무슨 뭐 정치검찰로서 뭐 대책단인가 했는데 거기 부위원장 그리고 당 대표실의 정무부실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도부도 아니고 그냥 그 중간 당직자가 입장문을 내서 검찰이 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동훈이 되고 싶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본질에 대해서는 건들지도 못했죠. 이렇게 움찔하는 것은, 이재명과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움찔하는 것은 이원석이 결심하기에 따라서는 당장 영장 청구 전국으로 확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입니다. 총선 끝났어. 총선에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 눈치, 더 정확하게는 민주당 눈치,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 눈치 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게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검찰총장 입장에서 조국 같은 경우에 검찰청 해체하라, 기소청 만들어라. 자기 수사하고 있으니까는 조국은 대법원 재판뿐이 아니고 자기가 수사받는 것도 있습니다. 대검에 몰려가지 않습니까? 국립현충원 가기도 전에 그 선거 끝나고 12일 날 국립현충원 가고 11일 날 11명, 다른 사람 11명 당선된 쭉 범죄자들, 뭐 항우나 1심에서 3년 받은 사람들, 뭐 여러 이 정가 사범, 3범 뭐 이런 사람들 다 끌고 대검에 가가지고 이 검찰청 해체하라. 그러면 검찰총장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청에서 술판이 벌어졌다. 검사실에서 술판이 벌어졌다. 그래서 막 이 피의자를 막 해유를 했다. 이거는 검찰 정말 해체해야 될 문제죠. 만약에 사실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서 법무부 출신 교도관 38명이 그 전부 다 묵인했다. 그러면은
검찰에서 이 속된 말로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검찰이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걸, 법대로 한다는 걸.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이원석의 말 한마디가 나오니 사흘째 입 꼭 닫고 지금 침묵으로 일관을 침묵으로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정말 이것을 말로만 할지 행동에 나설지 지켜봐야 되는 일입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총장 임기가 8월에 끝납니다. 8월에 끝나면 내가 이 정말 정치권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겠죠.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법대로 하다가 보면은 후폭풍을 몰고 올 걸 내가 내 손으로 처리를 하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시간 끌다가 나가느냐, 이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검찰의 흑역사가 쓰이는 거죠. 지금 이재명을 재판을 하던 이 선거법 재판을 질질 끌다가 나중에는 끌 수가 없으니까는 아예 사표 내고 나가버린 부장 판사가 있었죠. 부장 판사.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런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나가버린다면은, 정년이 임기가 다 돼서 나가버린다면은 이것은 흑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청 포인트 중에서 이재명 움찔하고 있는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단독 회담 판 깨지나. 자, 이게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무 조율 협상이라는 게 있었죠. 실무 조율 협상에서 민주당의 대표로 나간 전준호,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벌였는데, 협의가 아니고 민주당은 사실상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일방 통보. 통보를 하는데 그 통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죠. 사과하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거부권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 전반적인 국정 운영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라. 1인당 국민 1인당 25만 원 주겠다고 약속해라. 써라 이겁니다. 사인하라. 거기다가 특검, 최수건 상병 특검뿐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 이것도 다 지금 올려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홍철호 정무수석은 그렇게 딱딱 찍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럴 계제도 아니다. 그냥 의제를 정하지 말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을 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무슨 말을 하기보다는 이재명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 회담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어떤 의제를 딱딱 정해놓고 미리 사전 조율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백지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죠. 회담 제안을 하는. 그런데 이 민주당은 그것을 마치 항복선언, 항복문서를 받기라도 할 태세로 국정운영 사과, 특검 다 수용,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으로서도 약속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왜냐? 특검법, 이것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하든지 표결을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특검 합시다. 그러면은 여당은 뭡니까? 여당은 여당 패싱해버린 거죠. 대통령이 여당 패싱하고 여당이 그 특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지 이 국회 논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당을 패싱해버리고 대통령이 야당하고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권한 바퀴에 있는 것도 있다. 바로 말씀드린 거부권, 제2요구권이죠. 정확한 용어는. 자, 거부권은 다수당의 행패로 계속 법안을 가지고 강행 처리를 하니까 뭐 김건희 특검법부터 그렇죠.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대다수는 아니지만은 대다수라고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경제의 그 노란봉투법 같은 것은 재계에서 반대를 하고 뭐 이 간호법도 서로 이해 충돌이 있고 양곡법은 그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그래서 수가 모자라니까 대통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제2요구권, 거부권이죠. 그거 행사를 한 겁니다.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2요구를 하면은 다시 재투표를 할 수 있죠. 그 3분의 2가 넘어가면은 법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그 거부권 행사 못 하죠.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을,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것을 가지고 사과하라. 대통령이 권한 바뀌죠. 헌법에서 보장한 것을 이행을 했는데 그걸 사과하라.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는 무산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제를 가지고 하자고 하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하자는 것이고 이재명은 목적이 있으니까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 최수건 상병 특검법 같은 것은 탄핵 자락갈기고 나머지는 항복문서를 받아내서 이 판에 확실히 주도권을 잡자는 그 의미에서 이 여러 가지 앙커를 막 던지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의제를 조율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결렬이 될 사실상 결렬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내일은 이재명이 재판받느라고 또 하루 종일 법원에 있어야 되니까 내일은 아니더라도 주말경이라도 이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이게 이 결렬이 돼서 회담이 안 열리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총선 전에 이재명이 8번이나 용수회담 막 졸랐죠. 그때 응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수회담이라는 게 맞지 않다. 지금 우리 현실에. 과거에 DJ, YS 시절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일 때 야당 총재와 여당 총재 자격으로 하는 게 용수회담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자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 그리고 이쪽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시대일 것 같은데 어쨌든 한나라당 야당 총재 이회창 이렇게는 영수회담이 되는 겁니다. 여당 총재, 이제 대통령권 떼버리고 여당 총재와 야당 총재.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당 대표도 아니죠. 대표가 따로 있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주재하에 여야 대표들이 같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도 총재가 아니죠. 어쨌든 뭐 넘버원이긴 하지만은 총재와 대표는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표 밑에 최고위원들도 있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수회담에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번에 철회한 것은 사실상 철회한 거죠. 회담 제안에 문제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자기를 안 만나주면은 국정 운영에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야 도리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그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 8번을 졸라서도 안 했겠다는 이유는 검찰과 법원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다. 아, 대통령과 동급으로 저렇게 회담을 하는구나. 야,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검찰이든 법원이든 어떻게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지? 좀 느슨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회담을 제안을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은 검찰과 법원은 절대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어차피 회담이 이제 결렬 수순으로 가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 말씀도 드렸다시피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히려 이 회담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관전 포인트 마지막 한동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한동훈이 조기 등판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거기도 갑론을박이 있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6월 말이든 7월 초든 한동훈이 등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와서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 뭐 나경원이든 누구든 뭐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을 해서 당권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체 불가. 한동훈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과연 여당 안에 있느냐. 물론 경륜이 있고 훌륭한 분들도 있죠. 뭐 지금 당권 이야기가 나오는 뭐 나경원, 뭐 김태호, 뭐 안철수, 뭐 윤상현 뭐 많이 있습니다. 그 5선 국회의원 5선 정도 한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이 정치 역정을 보면은 이재명과 조국 연합군 이게 거의 강성, 초강성 이런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무조건 대여 투쟁만 하는 그리고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개헌 정국, 탄핵 정국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다른 사람이 소수 야당을 이끌고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이 들면은 한동훈의 대체 불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이 결자 해제 차원에서 본인이 어쨌든 원톱으로 선거를 이끌었고 졌고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아예 은퇴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정치 은퇴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정치를 하겠다면은 복구를 시키는 책임도 본인이 져야죠. 책임지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달아나는 거, 하나는 뛰어드는 거. 지금 뛰어들 때라고 봅니다. 마침 전당대회도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 했기 때문에 직전 당대표죠. 바로 전당대회에 이어지는 건 시기도 있죠.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두 번째 이유가 한동훈이 나서야 된다는 두 번째 이유가 이것은 개인적인 한동훈의 정치 프로젝트와도 관련되는 겁니다. 지금 6월 말 7월 초를 넘겨보려면은 한동훈이 정치권에 진입할 통로가 잘 안 보입니다. 다음 선거가 1년 후에 4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어느 곳에서 몇 곳에나 치러질 아주 불투명하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선거사범도 다 받아야 되니까 그 불투명하다. 그러면은 다음 선거는 언제 있느냐. 2년 후 지방선거입니다. 자, 지방선거 때 그러면 그때 이 서울시장 나간다?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대권을 한번 패싱하고. 근데 2년 후입니다. 2년 후. 2년 후에 과연 이 보수 우파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을까요? 지금 이재명과 조국이 이 방탄을 겸해서 이렇게 전국을 혼돈으로 몰고 가는데 그 다음은 3년 후 대선입니다. 대선에 바로 간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안 되죠. 그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또 그 결자해지는 전체 보수파,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죠. 결자해지. 그 다음에 본인의 정치적 진로를 위해서는 시점이 있으니까 지금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 출마가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이 논란을 좀 잠재우고 윤석열 그거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집권 여당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 간에 같이 협조 안 해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뭐 처음부터 3년 남았는데 뭐 차별화 이런 건 지금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차별화를 하든지. 그래서 관전 포인트 중에서 세 번째는 한동훈, 이재명 맞상대 대체 불가. 당권에 도전해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뭐 동의를 해 주실지 어쨌든 제 생각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앞으로 다음 목요일까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정치권에서 일어날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담은 아마 무산될 가능성이 큰데 혹시 모르죠. 또 다른 정치적 책략에서 이재명이 뭐 전격적으로 마치 통큰 그 양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만 하지 않고 칼을 빼들 건지, 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현장정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